안녕하세요. 윤호TV입니다. 의리는 대가를 요구한다. 1941년 겨울 경성. 신마적을 꺾고 조선 주먹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른 김두한. 하지만 영광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다. 힘을 가진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고 강자에게는 더 많은 적이 생기는 법이었다. 종로 이정목 사무실. 김두한의 표정이 심각했다. 부하 문영철이 절망에 빠진 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5,000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금액이었다. 형님, 도와주십시오. 문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연인 아이란이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에 중국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조선인 여성이 중국으로 팔려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두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5,000원. 김두한이 중얼거렸다. 거금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의리가 문제였다. 부하의 여인을 구하는 것은 오야붕으로서 당연한 도리였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가 관건이었다. 김영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두한아, 5,000원은 너무 큰 돈이야. 우리 조직 전체 자금을 다 모아도. 하지만 김두한의 결심은 이미 서 있었다. 부하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조선인으로서 오야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문영철. 김두한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 하지만 어디서 5,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구한다는 말인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본인들과 그들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소수의 친일파들 뿐이었다. 그때 김두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하야시. 혼마치 야쿠자의 두목이자 조선 총독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물. 그의 저택에는 분명 그 정도 돈은 있을 것이었다.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야시는 김두한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김두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선인 여성을 구하는 일에 위험이 뭐가 중요한가? 문영철은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다. 종로의 전당포를 찾아가 오래 알고 지낸 주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담보도 없는데 그런 거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는 냉정한 거절만 돌아왔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문영철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당포 주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렇다고 장사를 인정으로 할 수는 없어. 담보 없이는 안 돼. 냉혹한 현실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게 인정은 사치였다. 살아남기도 벅찬 세상에서 남을 도울 여유는 없었다. 문영철은 절망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김두한에게 걸었던 것이다. 김두한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5,000원. 정당한 방법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이라면 하야시의 저택을 털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을 것이었다. 형님들. 김두한이 김영태와 김목을 바라보았다. 나 혼자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 김영태의 물음에 김두한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하면 모두가 말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하야시 저택에.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김두한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쳤어? 하야시 저택에 혼자 들어간다고? 김목이 놀라 외쳤다. 그건 자살 행위야. 김영태도 격렬히 반대했다. 하지만 김두한의 의지는 확고했다. 아이란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김두한은 정말로 혼자서 하야시 저택으로 향했다. 무모한 짓이었다. 하지만 조선인 여성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야시 저택은 경성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저택 중 하나였다. 넓은 정원과 높은 담장,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경비들. 요새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김두한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아니, 두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아이란이 중국으로 끌려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담장을 넘었다. 조용히 신중하게.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경비들의 순찰 시간을 틈타 저택 안으로 침입했다. 저택 내부는 온통 일본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다다미와 병풍, 그리고 일본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김두한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조선 땅에서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일본인들이 증오스러웠다. 하야시의 금고를 찾았다. 예상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다. 김두한은 정확히 5천원만을 집었다. 한 푼도 더 가져가지 않았다. 도둑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선인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였다. 하야시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침입자를 발견한 것이었다. 도둑이다. 외침과 함께 일본도를 든 야쿠자들이 달려들었다. 김두한은 침착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고 있었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나, 둘, 셋. 김두한의 주먹이 야쿠자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너무 많았다. 계속 증원이 몰려왔다. 조센징 주제에 야쿠자 하나가 일본도를 휘둘렀다. 김두한이 간발의 차이로 피했다. 반격했다. 강력한 주먹이 그의 턱을 강타했다. 소란이 커졌다. 이미 은밀한 침입은 불가능했다. 이제는 정면 돌파뿐이었다. 김두한은 5천원을 품에 단단히 품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잡아라. 저 조선놈을 잡아. 하야시의 부하들이 뒤쫓았다. 하지만 김두한은 이미 담장을 넘었다. 종로의 골목은 그의 터전이었다.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두한은 문영철에게 5천원을 건넸다. 문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님, 이 돈을 묻지 마라. 그냥 받아. 김두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스며 있었다. 부하의 여인을 구했다는 뿌듯함이었다. 아이라는 구원받았다. 5천원의 빚을 갚고 중국행을 면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김두한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한성권본의 기생들과 소리선생은 김두한의 의리에 감동했다. 조선인 여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야시 저택을 턴 이야기는 순식간에 종로 전체로 퍼져나갔다. 우리가 김두한 오야붕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란이 다른 기생들에게 제안했다. 모두가 동의했다. 김두한 같은 진정한 의리의 사나이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종로회관에서 조촐한 잔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소리선생이 나섰다.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을 초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김두한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굳이 감사 인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란과 기생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종로회관에서 조촐한 잔치가 열렸다.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아이란을 비롯한 기생들이 함께 모였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김두한 오야붕님의 의리에 건배. 기생들이 잔을 들었다. 김두한도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들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사람들의 진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술이 계속 돌았다. 김영태와 김무옥, 문영철, 그리고 다른 부하들도 모두 취기가 올라왔다. 기생들의 가야금 연주와 함께 흥겨운 밤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이 준비되고 있었다. 뭉치와 제비, 김두한에게 굴욕을 당한 후 치료를 받고 있던 그들이 드디어 움직였다. 상처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복수에 대한 갈망만으로 퇴원한 것이었다. 이번이 기회다. 뭉치가 제비에게 말했다. 김두한이 종로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좋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자. 제비의 눈에 살기가 서려 있었다. 김두한에게 당한 굴욕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뭉치는 경성 전체의 주먹패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두한을 제거하면 종로의 패권이 다시 구마적패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설득했다. 김두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뭉치의 선동에
여러 패거리들이 동조했다. 30여 명의 정예대원들이 모였다. 모두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무장했다. 정정당당한 결투는 이미 끝났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는 거다. 뭉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김두한에게 당할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종로회관에서는 여전히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다. 김두한과 부하들은 모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경계심도 많이 늦어져 있었다. 김영태가 몇 번 일어나려 했지만 김무옥이 말렸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이런 날 집에 일찍 들어가면 안 되지. 김두한도 마찬가지였다. 부하의 여인을 구했다는 뿌듯함에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아이란과 기생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종로회관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뭉치를 선두로 30여 명의 무장한 깡패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순간 종로회관 내부가 조용해졌다. 술에 취해 흥겹게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다. 김두한, 뭉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은 내 제삿날이다. 김두한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술 기운 때문에 머리가 무거웠지만 위험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적들은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다. 뭉치, 김두한이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려온 것일까? 이것은 더 이상 주먹 싸움이 아니었다. 집단 린치였다. 김영태와 김무옥도 급히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얘들아,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뭉치의 신호와 함께 30여 명의 깡패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몽둥이가 공중에서 춤을 추었다. 김두한이 첫 번째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피하지 못했다. 몽둥이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김두한이 비틀거렸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반격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턱을 강타했다. 김영태와 김무옥, 문영철도 함께 싸웠다. 하지만 수적 열세가 너무 심했다. 게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는 없었다. 몽둥이들이 비오듯 쏟아졌다. 김두한의 머리에, 등에, 다리에 무자비한 타격이 가해졌다. 피가 흘렀다. 아이란과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하지만 뭉치의 부하들은 그들을 해치지는 않았다. 목표는 오직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 뿐이었다. 형님, 문영철이 김두한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 역시 여러 개의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다. 피투성이가 되었다. 김무옥이 하나를 잡아 넘어뜨렸지만 곧 다른 놈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김영태도 마찬가지였다. 용맹하게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김두한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너무 많았다. 사방에서 몽둥이가 날아왔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시야가 흐려졌다. 이 정도면 됐다. 뭉치가 외쳤다.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목숨이 없을 줄 알아. 뭉치가 의식을 잃은 김두한을 발로 차며 말했다. 완전한 승리였다. 김두한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멀리서 경찰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신고를 받은 순사들이 오고 있는 것이었다. 철수한다. 뭉치가 재빨리 명령했다. 30여 명의 깡패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종로회관에는 피투성이가 된 김두한 일행만이 남았다. 아이란이 울부짖으며 김두한에게 달려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다.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었다. 오야붕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김두한은 대답이 없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김영태와 김무옥, 문영철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중상을 입었다. 순사들이 도착했다. 종로회관의 참혹한 현장을 보고 모두 경악했다. 이런 잔혹한 집단 린치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들을 병원으로 옮겨라. 순사대장의 명령에 의해 김두한 일행은 응급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소식은 순식간에 종로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두한이 집단 린치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신마적을 이기고 조선 주먹계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른 김두한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구마적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뭉치가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김두한을 습격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비겁한 놈들. 구마적이 왕발과 제비를 호출했다. 누가 집단으로 덤비라고 했어? 주먹패에게 그런 것이 있나? 뭉치의 행동은 주먹계의 룰을 어긴 것이었다. 아무리 복수라고 해도 30명이 몰려가서 술 취한 상대를 몽둥이로 때려잡는 것은 비겁한 짓이었다. 앞으로 김두한과 관련된 일에는 절대 개입하지 마라. 구마적의 명령이었다. 그는 김두한을 인정하고 있었다. 비록 적이지만 존경할 만한 상대였다.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한 김두한은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 머리 부상이 심각했다. 의사들도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서량이 병원을 찾았다. 김두한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온몸이 붕대로 감싸여 있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두한아. 서량이 김두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제발 깨어나. 내가 없으면 안 돼. 김영태와 김무옥도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종로 이정목 조직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었다. 뭉치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드디어 김두한을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종로는 다시 구마적 패의 것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김두한이 쉽게 쓰러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백야 김좌진 장군의 피가 흐르는 조선의 아들이라는 것을. 며칠 후 김두한이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다. 첫 번째로 한 말은 이것이었다. 뭉치는 어디 있어? 복수의 불길이 그의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비겁한 집단 린치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다.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지혜도, 전략도, 그리고 진정한 동지들도. 김두한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종로회관 습격 사건은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뭉치와는 달랐다. 정정당당하게 주먹계의 룰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김두한다운 방법이었다. 아이란과 기생들은 김두한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커졌다. 자신들 때문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김두한의 의리에 대한 감동도 컸다. 우리가 오야붕님을 도와드려야 해요. 아이란이 다른 기생들에게 말했다. 김두한의 회복을 위해 정성껏 간병했다. 그것이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다. 서량도 매일 병원을 찾았다. 김두한의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했다. 그녀의 사랑은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져 갔다. 김영태와 김무옥은 분노했다. 비겁한 집단 린치를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했다. 하지만 김두한은 그들을 진정시켰다. 화내지 마라. 복수는 반드시 하겠지만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김두한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강자는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몇 주 후 김두한은 완전히 회복했다. 몸의 상처는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때가 왔다. 뭉치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 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구마적과의 최종 대결이었다. 종로회관 습격 사건은 김두한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전환점이기도 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주먹패 오야붕이 아니었다. 진정한 조선의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의리와 복수, 사랑과 증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야인 시대. 김두한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 주먹계의 절대 강자 구마적과의 마지막 대결이 1941년 겨울 종로회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김두한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영웅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이다. 김두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야인 시대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